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이영준 선생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정다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이제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인문과 예술의 경계가 엷어지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인사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문적으로 풀어놓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영준 선생님 지금 오셨는데요. 예,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준 선생님 여기 간단하게 지금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 비평가, 기계 비평가, 사진 비평가 이 비평의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신데요. 선생님의 비평에는 결국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볼 것인가. 선생님이 초기 썼던 저작 중에 깻잎 머리부터 인공위성까지 그 책에서 이제 되게 흥미로운 제목인데 그 제목에서처럼 굉장히 작은 밤 명암판의 사진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도시 그리고 여기 최근엔 특히 우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주 감각이라든지 책도 쓰시고 우주에 관한 전시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보기의 대상을 확장시켜 가시면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보기라는 것이 굉장히 유쾌한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들을 탁월한 글쓰기로 이제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건축과 도시환경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은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건축과 도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도시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것에 관한 전시나 기사를 쓸 때 어떤 적합한 필자를 모셔야 되냐 했을 땐 항상 우선순위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선생님은 뭐 건축을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도시를 공부하신 것도 아니시지만 어떻게 이제 이런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이번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건축에 대한 제 관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건축을 좋아했어요. 1967년에 지금 광교, 그러니까 청계천 일가에 조흥은행 본점이 생깁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있는데 외관을 완전히 바꿔놔서 알아보기 힘들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비슷한 무렵에 옛날 한국은행 그게 지금 화폐박물관으로 바뀌었죠. 한국은행 옆블록에 상업은행이 또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 어머님이 그 건물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 저금통을 2개를 갖고 오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때부터 건축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예쁜 건축물만 보면 되게 흥분하는데 그런 관심이 계속 연장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어떤 건물이 뭐 보기 좋은가, 뭐 효용은 어떤가, 맥락은 어떤가 따지는 버릇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많이 보면서 특히 이제 20세기 초에 뉴욕을 찍은 이런 버레니스 에봇의 체인징 뉴욕 시리즈인데 이런 데서 보여주는 뉴욕 같은 모습을 보면서 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토피아를 실제로 물질로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건축적 환경은 유토피아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건축 비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초조한 도시라는 책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에 대한 관심이 결국엔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얘기 중에서 가장 좀 난해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시를 읽는 어떠한 암호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텍스트는 B라는 텍스트의 인용이거나 차용이다.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상호 텍스트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좀 그렇게 찍는 편이에요. 제가 사진 찍는 방식은 사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먹물지식인의 방식이지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몸으로 부딪히는 방식은 아닌데 저는 어디에 있는 어떤 건축물을 어떤 식에 찍을지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찾으러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사진 평론가로서 사진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야.
한 번도 남들이 못 본 걸 새로 발견하는 그 신선함과 낯설음과의 충돌이 사진의 본질이라고 해서 저기는 그렇게 안 찍고 미리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 찾으러 가요. 그래서 제가 찍는 사진들은 제가 본 이미지들, 뭐 이런 이미지, 저런 이미지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야, 이 이미지 같은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제이자 약간 문제점일 수 있는 것은 이미지는 텍스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평론가들은 이미지를 볼 때 바로 텍스트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어쩌고저쩌고 막 담론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미지는 다분히 텍스추얼하죠. 그렇게 읽죠, 우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진을 찍을 때, 대할 때 상호 텍스트적으로 대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항상 경고해요. 사진 보고 베껴 그리지 말라고. 니네들이 베낄 정도의 그림은 사진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비엔날레 가서 외국 작가가 뭐 베껴 그리면 바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문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다 보고 다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미지들도 상호 텍스트적으로 레퍼런스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찍어서 책에 실은 이미지들은 좀 그런 게 되게 많죠. 구체적으로 책에 실린 선생님의 작업을 토대로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상호 텍스트성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 섹션에다 기호의 제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뭐 여러분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환경에 글씨가 정말 많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글씨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하고 막 눈이 어지러운 시각 환경을 사실은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저거를 망원렌즈로 멀리서 찍으면서 마치 사파리를 보는 느낌? 마치 사파리를 보면서 그래 니네 하이에나들은 썩은 시체나 맨날 먹는 존재지 하면서 아니 뭐 썩었단 말하면 좀 심하지만 그러니까 거리를 두면서 저런 어지러운 시각 환경을 즐기게 된 그런 사진이죠. 그러면서 글씨가 이렇게 난무하는 시각 환경이 어디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경기도 같은 데서 용인 같은 데서 케이블 채널을 보면 저는 어느 게 영화의 제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씬인지 퍼시픽인지 프랑스인인지 뭐.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글씨를 참 좋아한다. 그 다음 사진도 좀 연관이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만약에 반고호 그림에 누가 친구가 와서 도장을 뻑 찍었다. 바로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추사의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이거 지금 이번 주말까지 요게 예술의 전당 서해관에 전시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여기다가 친구들이 보고서 그림과 글씨 잘 봐서 낙관을 퍽퍽 찍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텍스트가 이미지를 마구 훼손한 거잖아요. 이 도장을 찍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인들이 이렇게 찍으면 그러니까 판소리를 치면 추임새 같은 거죠. 잘 봤어. 인증샷 뭐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충정공 뭐 관아제 조영석 퍽 찍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것도 그렇고 글씨와 그림이 지금 굉장히 각축하고 있는데 서로 잘 어울리잖아요. 예. 참고로 이게 추사가 문인화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의 어지러운 간판은 우리의 면면한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 상호 텍스트성인데 이 사진의 뿌리는 이제 그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이 마크 리브라는 프랑스의 사진가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 사람이 찍은 것 중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재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야만스러운 풍습인데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소위 누드 촬영 대회라는 걸 하죠. 누드 모델이 딱 서 있으면 다 남자들이에요. 카메라를 가진 남자들이 하이에나처럼 쫙 모여갖고 탐욕스럽게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때 마크 리브 사진에 나오는 건 누드는 아니지만 여자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수십 명의 일본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막 있는데 그 모습을 아마 유럽에는 왠지 그런 풍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일본 풍습 다 본따온 거죠. 그 모습이 뭔가 좀 우스꽝스럽다라고 풍자적으로 찍었는데 이 사진도 그런 게 오늘날의 저 공장의 굴뚝 바로 우리는 환경오염 생각하지만 50년대에는 그런 환경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뭐 대기오염 이런 문제 아예 없었거든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이 건설, 성장의 상징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먼지 뿜는 굴뚝 없습니다. 다 분진 억제 장치를 써가지고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되면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게 48년? 48년인가요? 그리고 하여튼 그쯤 됐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10여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마오쩌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살아있는 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위인의 배경에 저렇게 시커먼 연기가 콸콸 난다라고 하는 것은 풍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의 사천성의 청두를 갔는데 지금 마오쩌둥 상이 중국에 별로 남아 있는 게 없대요. 다 때려 부셔버리고 없는데 청두에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이 도시는 굉장히 마오쩌둥 상을 중시하는 게 청두의 지도를 두 번 딱 접으면 꼭지점에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마크리브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막 건물을 뒤지니까 바로 뒤에 빌딩이 있었고 빌딩에 올라가서 찍어서 아까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건설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소비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저 왼쪽에 빨간 간판 같은 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 같이 자세히 보면 중국 공산당이라고 써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무슨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중국 공산당 뭔데 이렇게 마치 그 선물 포장지 같이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공산당도 소비의 물결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가리키고 있는 길은 소비의 길이다라고 하는 역설을 보여준 거죠. 그 망원렌즈로 그 되게 강조하셨어요. 망원렌즈를 네.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망원렌즈로 나는 찍는다. 과연 망원렌즈라는 게 과연 어떤 도구인지 선생님께 촬영하실 때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캐논 28 300mm 망원 렌즈인데 이 렌즈는 성능은 되게 좋아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300mm로 쭉 뽑으면 앞으로 늘어나는데 굉장히 무거워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그 28mm 광각에서부터 300mm까지 전 영역에서 왜곡이나 수차가 거의 없어서 화질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찍었는데 그 영향을 준 게 이제 다시 거꾸로 가 보시면 요 앙리 칼티게 브레송이 찍은 미국 밀워키의 어느 야구장인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브레송이 미국에 갔을 때 좀 이렇게 미국을 약간 그런 자본주의 싸구려 나라로 약간 비웃는 경멸하는 분위기였어요. 결코 미국이 위대하다 아름답다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딱 그 말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뉴욕은 영혼이 없는 곳이다. 왜냐면 파리 가 보면 막 되게 고색창연하고 뭐 개선문이 뭐 있는데 막 뉴욕은 막 자본주의로 뚝딱 해서 지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수많은 관중들이 저렇게 엄청난 부의 상징인 차를 세워놓고서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막 자유롭고 창조적인 영혼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비의 하나의 그 부속품인 것처럼 묘사했거든요. 이게 이제 망원 렌즈의 힘인 거죠. 왜냐하면 다 원근감이 압축돼 있어서 따다다다 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시를 한번 저렇게 묘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망원 렌즈로만 촬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꼭 사실 망원 렌즈로만 찍어야 되겠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뭐 광각에서부터 망원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있지만 그 나중에 찍고 이렇게 쭉 추려보면 망원으로 찍은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망원 렌즈를 쓰면 뭐가 좋으냐면 300mm면 한 화각이 한 5, 6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발원으로 치면 다 발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부분만 발원하는 효과가 있죠. 말하자면 말을 인용을 하기가 좋죠. 이렇게 딱 따서. 네. 그럼 여기에 오늘 보여주시는 사진들 다 망원 렌즈로 촬영하신 사진들이신 대체로. 거죠? 초점 거리는 약간씩 달라요. 계속 주밍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300mm가 아니라 뭐 270mm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300mm가 많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일본의 사진가 구아바라 시세이였는데 이 양반의 책은 제가 1988년에 바로 이 책을 눈빛 출판사에서 편집해서 만들었거든요. 구아바라 시세이는 60, 70년대 한국에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망원 렌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바로 이런 건데 정말 저는 구아바라 시세이가 망원 렌즈로 발원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뭐 파주나 이런 전방 지역에서 미군이 팀 스피리트 훈련할 때 모습이거든요. 미군 탱크 M60A1 탱크 중간에 한국 버스가 딱 끼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리가 먼 건데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으니까 탱크와 탱크 사이에 버스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망원 렌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치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거대한 힘 사이에 꽉 끼어서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청계천의 판자촌을 찍을 때 청계천이 이렇게 있고 구아바라 시대는 이쪽에 서 있고 판자촌은 저쪽에 있죠.
만약에 중간에 이 개천이 없이 남의 집 앞에 바싹 찍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게 동물원에 가면 곰하고 나 사이 이렇게 해자가 있잖아요. 곰 막 놀려도 괜찮잖아요. 곰 못 오니까 그런 식으로 막 찍은 거죠. 저는 꼭 그런 앵글인 것 같고 또 망원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을 파사드를 찍을 수 있죠. 이거를 광각으로 찍으면 누워 보이기 때문에 파사드란 느낌보다는 뭐라 그럴까 다른 느낌으로 나오겠죠. 이 사진 재밌는 게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막 찍기 시작하는 청계천 고가도로의 교각이 보이죠. 일부가. 이걸 일부러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아슬아슬하게 나와서 만약 일부러 넣었다면 이런 소위 건축 용어로 버네큘러 한 것과 계획적으로 세우는 구조물 사이의 대비가 흐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광각으로 찍으면 서로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찍은 건데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면 되게 밀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다가 살아서의 밀도와 죽어서의 밀도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죽어도 이렇게 빽빽한 데 가서 눕잖아요. 이게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망원 렌즈로 꾸며낸 사실 발원인데 한강변을 따라 쭉 걷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은편 강 건너편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찍는데 보니까 뒤에 있는 건물들이 공교롭게도 다 투자 증권이니 뭐 금융관계 건물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찍어 보니까 마치 순복음교회 뒤에 금융이 바짝 붙어서 서포트하고 있는 듯한 뭐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있는 거 찍은 거지 뭐. 참고로 저는 사진에서 절대 조작이나 뭐 붙이는 거 절대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아주 안 좋아하고 진실의 언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 대투증권이 바싹 붙어 있나 한번 지도에서 재봤어요. 그랬더니만 무려 700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0m의 거리감을 바싹 붙어서 원근감을 없애준 작용은 망원 렌즈가 해낸 거죠. 이거는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그 부안 초등학교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도 같이 찍은 걸 거예요. 여기선 딴 문제를 하나 제가 책에 쓰진 않고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생각했는데 이 사진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다영 선생님이나 저나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뭐 아침 조에 서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왜 초등학생들이 줄을 쭉 맞춰서 앉거나 서야 되는 걸까요? 얘네들이 만약에 랜덤하게 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아무 일 안 벌어져요. 아침마다 선생님이 마이크에다 대고서 줄 똑바로 앉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 항상 깨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초등학생이 똑바로 줄 맞춰서 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군인들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한국 교육의 깊이 병든 모습이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